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수없이 져야 한다. 따라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오만에 빠진 사람은 결코 고수가 될 수 없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고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늘 초보의 마음으로 고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계속 임하다 보면 어느새 남들이 나를 고수라고 불러주는 날이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수의 생각법입니다. 지은이는 조훈현, 출판사는 인플루엔셜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훈현 선생님은 대한민국 바둑을 대표하는 분으로 바둑 황제로 불렸던 전설의 바둑 고수이자 한국 최고의 승부사입니다. 바둑은 주식과 비슷한 점이 많고 주식에 응용하면 도움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수의 생각법과 고수의 관점 등을 주식에 대입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둑을 이기기 위한 10계명인 위기 10결을 주식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부분도 제가 따로 넣었습니다. 이 영상은 주식의 신법에 도움을 주는 영상이 될 겁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승부사의 인생. 나는 바둑 하나밖에 모른다. 만 5살 때부터 환갑이 훌쩍 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는 건 오로지 바둑이다. 나는 바둑밖에 몰랐지만 그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경험했고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음모와 배신까지도 경험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둑판만 끌어안고 사는 따분하고 고요한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내 머릿속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요동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젊은 나이에 국내 대회를 석권했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도 올랐다. 하지만 불과 43세 제자에게 모든 타이틀을 빼앗기는 쓰라리면서도 행복한 경험을 했다. 나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고 또 떨어지고 올라서기를 반복했다. 이기고 지는 데에 이골이 날만도 한데 아직도 패배 아픔은 무뎌지지 않는다. 늙어가는 지금은 실수가 잦아져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다. 예전에는 이기기 위해 바둑을 두었는데 이제는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그저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둔다. 타고난 승부사로 불렸던 나이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보니 인생에서 승패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 최선을 다하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바둑계에는 나처럼 1인자가 되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도 있지만 평생 2인자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이름 한번 떨쳐보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라고 인생이 의미가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도 비록 이기지는 못했더라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믿는다. 나 자신이 오로지 생각 하나 바꾸는 것으로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이다. 이창호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어차피 빼앗길 타이틀이라면 내가 직접 키운 제자에게 빼앗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자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 모든 타이틀을 다 빼앗기고 예선에서조차 탈락했을 때에는 이제 바둑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흔들렸지만 여기가 바닥이니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결국 생각이다. 인생은 좋은 날만 이어지는 법이 없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은 번갈아가며 파도처럼 밀려온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할 수 있는 날은 아무것도 모르던 유아기를 제외하면 평생 다 합쳐도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길고 끝없는 고통의 나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생각밖에 없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확고한 생각, 우리 인생을 좀 더 가볍고 즐겁게 꾸려나갈 수 있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생각 때문에 더더욱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별것 아닌 일에 속상해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을 한다. 작은 실패에 연연하며 사소한 일에 좌절하고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항상 옳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생각, 남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야 한다.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심지어 결과까지 달라진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생각인 것이다. 비록 바둑판에서 얻은 깨달음이지만 나는 어느 인생이나 근본은 같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위대한 힘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만의 바둑을 두자. 바둑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대국을 벌이게 되면 먼저 머릿속으로 판을 그려야 하고 이기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바둑은 절대로 처음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다. 상대방 역시 이기기 위해 똑같이 치밀하게 판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항상 발생하며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한 수 한 수마다 목숨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바둑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프로 기사들은 늘 구사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 해결의 고수들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본다. 아주 어릴 때부터 수많은 난제들에 부딪히며 살아왔고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사를 바둑판이라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해결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근성만 있으면 된다. 그 근성이란 바로 생각이다.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성,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당장은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악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를 갖고 바라본다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물론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일 수는 없다. 최상이 아니라면 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한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지쳐버려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한다. 바둑으로 치자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돌을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바둑 기사들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초읽기에 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집요하게 다음 수를 고민한다. 설사 끝이 보이는 바둑이라 하더라도 돌을 던지기 전까지는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한다. 게임의 법칙, 바둑에는 뜻하는 목표가 있고 논리가 있고 게임의 법칙이 있다. 전략과 전술을 세워 포석을 하고 끊임없이 판세를 읽으며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는다. 바둑은 승부가 걸린 게임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해결하기 위해 가진 수를 생각해내야 한다.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때로는 스스로 저지른 실수로 큰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 즉 이기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스스로 돌을 던지지 않는 한 혹은 판을 모두 채우지 않는 한 인생이라는 바둑은 끝나지 않는다. 현재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아직 살아날 희망은 있다. 바둑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집중하여 생각하면 반드시 답이 보인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위기 10결. 바둑을 이기기 위한 10계명이 위기 10결인데 주식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에 주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부득 탐승.
너무 승부에 집착하면 오히려 그르치기 쉽다는 뜻이다. 이기려는 마음을 뒤집어 보면 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된다. 이 마음은 유연성이 없이 뻣뻣하게 굳은 마음으로 이기려는 마음을 앞세우면 마음이 조급해져 국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 집착하게 된다.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 주식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면 무모한 매매나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식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돈을 벌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본인의 자산을 지켜서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 기회에 본인의 자산을 투자하고 베팅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주식 투자입니다. 2. 입계의원. 포석을 끝내고 중반으로 넘어갈 때 승패의 갈림길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입계의안의 본 바탕으로 이것은 천진무구함이나 평상심과 통하는 마음이다. 서두르지 말고 조심하고 천천히 해야 한다. 위기와 기회가 번갈아 가며 나타날 때 이 변화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고수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종목, 좋은 자리가 보이더라도 자신의 돈을 모두 넣는 그런 올빵 매매, 무모한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식은 항상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드는 종목이 있더라도 본인의 자산을 모두 다 넣는 그런 무모한 매매를 하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욕심을 좀 비워내는 덜 먹어도 되니까 안전하게 하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3. 공피고화. 섣부른 공격은 화를 자초할 뿐이니 나의 약한 곳부터 지켜둔 다음에 공격하라는 뜻이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게 약점은 없는지, 혹시 반격을 당한 소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잘 살펴본 뒤에 공격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하수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싸움을 하지만 고수들은 싸우기 전에 제 돌들을 돌아본다. 제 돌이 약하면 싸우기 전에 힘을 비축하고 이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싸움에 나선다. 때를 기다릴 경우에는 깊은 물속에 몸을 잠그고 숨은 용처럼 고요해야 하며 싸움에 임해서는 호랑이처럼 빠르고 용맹해야 한다. 파도를 피할 수 없으면 물고기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모든 근거, 즉 일봉과 주봉의 흐름, 재료, 수급, 차트 패턴, 거래 대금, 시장 상황, 이 모든 근거들을 종합해서 매수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매수의 근거들이 중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해야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고 손익비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되어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의 폭이 얼마가 나가는지 생각한 후에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충분히 살펴보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 기자쟁선. 돌 몇 점을 버리더라도 선수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그 돌이 살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에서 나타난다. 고수는 활용 가치를 다한 돌은 미련 없이 버리지만 초보자들은 자기 편 돌은 하나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고집한다. 고수는 버려서 더 큰 것을 얻고 하수는 버릴 줄 몰라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 주식에서는 고점이 어디인지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점에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적당할 때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야 하고 최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볼 생각을 하고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5. 사소치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뜻이다. 버림은 곧 비움이다. 비우지 못하면 채울 수도 없다. 꽉 움켜진 사람은 움켜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주식에서 보유 종목 중에서 손실을 보는 약한 종목은 버리고 수익이 나는 종목, 강한 종목에 비중을 더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유지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정석입니다. 6. 봉위수기. 위험을 만나면 모름지기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위험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사태를 직시할 줄 아는 냉정함이며 차가운 이성과 분별력 그리고 꿋꿋함이다. 위험에 처한 종목은 손절로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종목을 살리겠다고 물타기를 반복하다가는 계좌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는 지양해야 합니다. 작은 손실은 언제든지 다른 종목에서 수익으로 만회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종목의 물타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계좌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7. 신물경속. 경솔하게 착점하지 말고 신중하게 두라는 뜻이다. 바둑에서는 대개 조급한 자가 지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돌을 놓을 때 경솔히 빨리 두지 말고 천천히 두어야 한다. 느림의 미학을 깨닫는 일은 쉽지 않지만 오직 마음의 평화에 이른 자만이 느림에 처할 수 있다. 느림은 마음을 고요함의 중심에 놓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주식 투자에서 기다림이 반입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서 매매를 하면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확률이 올라갑니다. 주가에 끌려다니는 매매, 급한 조급한 매매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8. 동수상응. 바둑판 위에 놓인 돌은 그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착점할 때마다 돌의 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고수가 되는 것이다. 하수는 상대의 돌을 공격할 때 몰아세우기에 바쁘기만 하다. 혹은 수세에 몰릴 때 도망가기에 바쁘다. 고수가 놓은 돌들은 신기하게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이어진 돌과 같이 힘을 발휘한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소외된 종목을 선택하기보다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에 돈이 돌고 있는지, 어떤 섹터에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돈의 흐름과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안에서 지금 시황과 연결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싸다고 소외된 종목을 고르게 되면 그 종목은 운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지만 소외된 종목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현재 시장과 너무 동떨어진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9. 피강자보. 상대방이 강하면 스스로를 먼저 보강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가 강한 곳에서는 내 쪽의 돌을 잘 보살펴야 한다. 내 돌이 약한데 싸움을 벌인다면 패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불리할수록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다리다 보면 어려운 국면을 만회할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매수하기 불리한 자리라면 매수하기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리에서 매수를 반복하는 것은 매매를 쉬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10. 세고치화. 적이 압도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세력 속에 고립되어 있을 때는 싸우지 말고 화친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 세력이 약하면 싸움을 피하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때 싸움을 피하고 물러서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아무리 용맹한 자라도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순간의 불편이나 굴욕도 참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시장이 하락 추세이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면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금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시장이 하락 추세지만 간혹 가다가 시장을 역행하는 재료, 좋은 종목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런 종목에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지만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하락 추세라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하면 돈을 벌 확률보다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 추세라면 비중을 줄이고 매매 횟수를 더욱 줄여서 보수적인 매매 아니면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섰을 때 그때 다시 비중을 늘려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나는 어릴 때 바둑 신동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어른들은 내가 돌을 하나 놓을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탄성을 질렀다. 다들 어린 것이 어떻게 저런 수를 생각해내느냐며 신기해하셨다. 돌이켜보면 나는 천재도 아니었고 바둑을 잘 알지도 못했다. 그저 생각이 자유분방했던 것이다. 수학에 정석이 있는 것처럼 돌을 놓는 데에도 일정한 공식과 패턴이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인 내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리가 없었다. 이기는 방법을 찾다 보니 어른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수를 떠올렸던 것이다. 나중에 일본으로 가서 처음으로 정석을 접했을 때 나는 그동안 내가 둔 바둑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정석은 일종의 기본기인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바둑을 둬왔으니 고삐가 풀린 망아지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정석으로 똘똘 뭉친 일본 논생들에게 무참히 깨지면서 나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하지만 일단 기본기가 다져지면 그때부터 다시 망아지가 되어야 한다. 바둑은 틀 안에 갇히면 끝장이다. 생각과 생각으로 싸움을 벌이는데 상대가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수만 놓는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막강한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잉창치배에서 린하이펑과의 준결승 7대 나는 빈 삼각을 2번이나 두어 화제가 되었다. 빈 삼각은 일반적으로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작은 부분 하나로만 보면 비효율적이지만 바둑판 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위기를 뛰어넘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날 이후로 한국 바둑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금기를 하나둘 깨트리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세계 최고인 일본 바둑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바둑의 발전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석대로 놓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과연 바둑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둑사의 한 획을 그은 이들은 모두 정석을 뛰어넘어 새로운 수를 찾아냈고 그들만의 정석을 다시 만들었다. 변화와 혁명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은 자아를 단단하게 만든다. 창의적인 생각의 과정은 어느 분야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바로 문제의식과 질문이다.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상식과 지식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창의성의 과정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해야 한다. 바둑 고수들은 풀지 못하는 수를 만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길을 걸으면서도 볼일을 보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뿐이다. 모든 발견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왜 이런 거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은 시작되지 않는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도 바둑처럼 이렇게 한 수 한 수 깊게 생각하여 놓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막연한 느낌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혹은 시간에 쫓겨서 아무렇게나 결정한 일들은 반드시 후회를 낳는다.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야말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때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집중하여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 원칙을 어기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15살 때 나는 바둑과 영영 이별할 뻔했다. 스승님이 내기 바둑을 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주변의 강요로 인해 내기 바둑을 뒀다가 스승님께 파문을 당할 뻔한 적이 있다. 나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는 내기 바둑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원칙을 어겼다. 전후 사정이 어떠하든 원칙을 어긴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기에 벌을 받는 게 맞다. 선생님의 원칙은 혹독했지만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그렇게 홍구멍이 나지 않았다면 나는 조금씩 옆길로 새는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것이다. 어쩌면 원칙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원칙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챔피언의 무게. 정상은 아무나 가지 못한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도 따라야 하지만 인성과 인품도 따라줘야 한다. 특히 마음이 강해야 한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마음과 인성이 없다면 잠깐 올라섰다가도 곧 떨어지게 된다. 바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를 도발하거나 야비한 플레이를 해서도 안 된다. 또 이기더라도 너무 기뻐해서도 안 되고 지더라도 너무 속상해해서도 안 된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런 단련이 되지 않으면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상으로 올라설 수 있다. 나는 세고의 선생님이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 너도 그래야 한다고 특별히 가르치신 적은 없지만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되었다. 감정은 그저 흘러왔다. 흘러가는 덧없는 것으로 어떤 감정도 스스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삶의 자세였다. 기쁨도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고 슬픔과 분노도 아무 감정 없이 바라봐야 한다. 이겼다고 우쭐해하면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지는 경험을 쌓아야 하므로 일상의 경험으로 덤덤하게 바라봐야 한다. 프로 기사들도 사람인지라 지고 돌아온 날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이기든 지든 별로 표현하지 않았다. 평상시처럼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패배의 아픔이 스멀스멀 기어올라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곤 한다. 뾰족한 수가 없다. 일어나서 마당을 왔다 갔다 걷든지 책을 읽든지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며칠 애쓰다 보면 조금씩 가라앉는다. 힘든 순간을 이기는 법. 이창호가 나에게서 최고위전 타이틀을 빼앗아가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15살 소년의 챔피언 등극. 게다가 그 상대는 현재 같은 집에 기거하고 있는 스승이라니. 이런 일은 세계 바둑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스포츠나 바둑이나 보통은 스승과 제자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 특히 바둑계는 나이가 지긋해서야 제자를 받고 또 그 제자가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나도 빨라야 40대 중반쯤이나 창호와 겨뤄보겠구나 예상을 했다. 그런데 창호의 성장은 빨라도 너무 빨랐다. 1990년 창호에게 최고위를 빼앗겼을 때 나는 37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찾아온 제자의 성장인지라 나는 기쁨보다는 놀람이 더 컸다. 창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90년 9월에 국수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3대 0으로 나를 눌렀다. 1991년에는 대왕전, 왕위전, 명인전 등 3개의 타이틀까지 가져갔다. 1991년 말이 되자 창호는 7관왕으로 올라섰고 나는 4관왕으로 내려앉았다. 창호가 우리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무리 일상과 같다고 해도 한 집에서 매일 얼굴을 보며 사는 건
어색했다. 또 이미 나를 능가한 사람을 제자라고 데리고 있는 것도 마땅하지 않았다. 창호는 나에게 모든 걸 배웠고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물 흐르듯 했다. 창호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꾸벅하고 우리 집을 떠났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썼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창호의 뒷모습을 보았다. 독립을 한 후 창호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만큼 나의 몰락도 빨랐다. 그렇게 모든 타이틀을 넘기고 작은 타이틀 하나만 붙잡고 있었는데 창호는 이것마저 놔두지 않았다. 1995년 2월 나는 창호에게 마지막 남은 대왕 타이틀까지 빼앗겼다. 20년 만에 어떤 타이틀도 없는 무관의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난히 마음이 평화로웠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상하리 많지 홀가분했다. 며칠 동안 실컷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더니 몸도 기분도 더 좋아졌다. 꼭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마구 쏟아졌다. 타이틀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제 잃을 것도 없다는 걸 의미했다. 지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다 잃어버리니 자유로웠다. 그래,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한 발짝만 앞으로 움직여도 일보 전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마구 솟아났다. 아마도 살려고 그랬을 것이다. 계속 고통과 분노에 쌓여 있으면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바둑을 사랑해서 그랬을 것이다. 바둑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계속 바둑을 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 덕분에 나는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무관이 된 이후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대회에 참가했다. 물론 예전처럼 타이틀 방어자로 꼭대기에서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본선부터 시작해서 토너먼트를 모두 거치고 올라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단 한 판만 져도 벼랑으로 떨어지다 보니 승부가 더 짜릿했다. 오랜만에 어린 신인들과 겨루는 것도 신선했다. 이기고 지기를 그렇게 반복했지만 승패에 정말로 초연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다. 수많은 판을 싸우면서 나는 내가 언제든 질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마음이 편해지자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고 농담도 잘하게 되었다. 후배들에게 살살 좀 하라며 엄살을 피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전을 노린다. 1997년 동양증권배에서 나는 이창호를 꺾고 올라온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과 결승을 벌였다.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누가 봐도 다들 내가 돌을 던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판이었다. 내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무리한 공격을 퍼붓자 고바야시 구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겨야만 한다는 욕심 때문이었을까? 그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어쩌면 기회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바둑은 끝나지 않았다. 빈칸을 채우려면 아직도 몇십 분을 더 버틸 수 있었다. 나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싸움을 걸었다. TV 시청자들은 다 죽은 판을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에 한심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아득바득 버티며 기다렸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뭔가를 크게 착각했는지 고바야시 구단이 엉뚱한 데에 돌을 놓은 것이다. 그때부터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나의 공격에 그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230수 만에 경기는 나의 승으로 끝났다. 며칠 후 2국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고바야시의 철두철미한 전략에 내가 밀리는 형세였다. 그러나 역전승을 했고 3국도 마찬가지로 내가 역전승으로 이겼다. 2년 8개월 만에 세계대회 우승. 이 당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시기라 더 값진 우승이었다. 바둑하는 사람들은 이때의 기보를 두고 많은 말들을 한다. 지금 들여다봐도 1국, 2국, 3국 모두 내용상 고바야시가 다 이겨놓은 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원래 그렇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길 수 있다면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전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버텼던 이유는 이겨야 한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길 기회가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승부사라면 그런 아주 낮은 가능성에도 포기해선 안 된다. 아직 바둑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포기하고 돌을 던졌다면 과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프로의 바둑은 실력보다도 심리가 승부를 좌우한다. 졌다고 포기하면 바둑은 끝난다. 그러나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끝까지 수를 찾다 보면 기회가 온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라. 반전의 기회는 언제든 온다. 나의 영토를 확장해라. 프로 바둑 기사로 산다는 건 나의 영토를 지키고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바둑돌을 손에 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지금은 승부에 대한 집착을 많이 내려놓았지만 나도 젊은 시절에는 달랐다. 그 시절 나는 미치도록 이기고 싶었다. 이기기 위해 자나깨나 바둑 생각을 하며 수없이 많은 기보를 보고 끊임없이 바둑을 연구했다. 이기겠다는 야망이 있었기에 정글 속에서 그 혹독한 수련의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 일본 유학 시절 내 주변에는 승리에 굶주린 늑대들이 우글거렸다. 초기 몇 년 동안 나는 이들에게 흠씬 깨지기만 했다. 아무리 한국에서 천재 소리를 듣고 9살에 최연소 입단을 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천재들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들과 싸울 때마다 피투성이가 되어 상처를 입고 돌아와야 했다. 처음에는 분하고 화가 났지만 자꾸 지다 보니 견딜만 했다. 또한 지는 일이 거듭될수록 실력도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두들겨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긴다더니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듯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들과 대등한 경기를 벌이기 시작했고 승리의 기쁨도 누리게 되었다. 17이 되던 해 나는 33승 1무 5패의 기록을 세우며 일본 기원이 선정하는 신인상을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나는 기관차처럼 폭주했다. 최고위전으로 최초의 왕관을 쓴 이후로 나는 모든 왕관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다. 유창혁, 이창호, 이세돌 등의 젊은 기사들에게 하나둘씩 타이틀을 내주기 전까지는 한국 바둑사의 20년은 나의 영토였다. 더불어 나의 삶도 점점 윤택해졌다. 달동네를 떠나 화곡동에 작은 집을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은 2층의 양옥집으로 그 다음은 산세가 좋은 땅에 큼직하게 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편히 모셨고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며 키웠다는데 삶의 보람을 느낀다. 노력한 만큼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을까? 이제는 젊은 기사들에 비해 기력도 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도 한참 뒤지지만 나는 아직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떠한 삶을 살던 자신만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토 확장이 꼭 성공과 출세, 승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 꿈을 실현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영토 확장일 것이다. 적에게 배워라. 지금까지 나는 당대 최강의 프로 기사들과 거의 모두 싸워보았다. 그렇지만 승부욕과 강한 투지에 있어서라면 서봉수 구단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는 타고난 싸움꾼이었다. 당시 나는 두면 이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90%에 가까운 승률을 올렸는데 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서봉수와의 대국이었다. 서봉수 외에는 나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패배의 아픔에 절대로 무뎌지지 않는 투쟁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수없이 입으면서도
계속 싸움터로 뛰어드는 건 대단한 기질이다. 나는 그가 얼마나 승부에 대한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훗날 인터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나와의 싸움은 수없이 죽는 경험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줬던 나를 평생의 은인이자 스승이나 마찬가지라고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상처와 패배 속에서 성장했다. 그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패배에 대한 쓰라림에 분노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그 지독함으로 1993년 잉창치배에서 우승을 했고 1997년 진로배에서 혼자서 9연승을 올리는 기적과도 같은 기록을 세웠다. 나 역시 서봉수 명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그로부터 승부에 대한 집착과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을 배웠다. 내가 있었기에 그의 도끼가 가공할 승부욕으로 발휘된 것처럼 그가 있었기에 나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았다. 서봉수 구단의 삶은 승부사에게 있어서 근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만에 빠진 자는 고수가 될 수 없다. 오만에 빠진 사람은 결코 고수가 될 수 없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고수가 될 수 있다. 고수는 내가 가보지 못한 수많은 길을 이미 가본 사람이다. 나는 아직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급급하지만 고수는 그 일뿐 아니라 다른 일까지도 저 위에서 굽어보며 침착하게 대응한다. 고수가 되고 싶다면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매사에 배우는 자세로 고수의 옆을 열심히 따라다녀야 한다. 우리는 늘 초보의 마음으로 고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계속 임하다 보면 어느새 남들이 나를 고수라고 불러주는 날이 올 것이다. 더 깊이, 더 오래 생각하라. 제한 시간이 짧아지는 속기 바둑은 깊은 수일기보다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둘 수밖에 없다. 바둑 기사에게는 이 역시 중요한 훈련이지만 아무래도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만큼 내용 면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빠른 것은 쾌감을 준다. 재미있고 짜릿하다. 하지만 그것만 쫓다 보면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하여 결정해야 하는 때에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 우리는 그럴수록 진지하고 신중한 사고를 훈련해야 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들이다. 문제는 언제나 욕심이다. 바둑에서 프로들은 가능한 많은 수를 내다보려고 노력한다. 수읽기는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비즈니스나 부동산, 주식 등 예측을 요하는 직업은 수읽기가 본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읽기가 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도 나 같은 바둑 프로 구단도 뭔가를 놓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욕심에서 비롯된다. 꼭 이겨야 한다는 욕심이 꿈틀거리면 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면 서너 수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수읽기를 제대로 한다는 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고수라면 좋은 수가 보이는 순간조차도 흥분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내 눈에 보였다면 상대의 눈에도 보였을 것이고 그 역시 그에 대해 준비를 할 것이 분명하다. 좋아 보이는 길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버린 상태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최선의 수를 선택해야 한다. 바둑이 이기기 위한 게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건 이기려는 욕심이 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크게 들어온다. 그걸 버려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버리지도 못한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다.
얕은 수일계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욕심을 버리고 더 멀리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플수록 복귀해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눈을 부릅뜨고 실패를 봐라. 패자는 어떻게든 자기가 패한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복귀는 괴롭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복귀를 해야 한다. 복귀를 해야만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복귀를 잘해두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은 수를 더 깊이 연구하여 다음 대국에 활용할 수 있다. 복귀는 바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승부의 세계에서 복귀는 기본이다. 자신의 지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승부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자들은 인터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다. 대국에서 질 경우 그 패배를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 시기를 나는 혼자 보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고독 속에 자신을 떨어뜨린다. 이들은 일부러 세상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오랜 시간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모든 위대한 작품, 뛰어난 실력은 고독을 통해 탄생한다. 혼자서 고민하고 사색하고 연습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실력이 쌓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성공의 화려함만을 본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능력을 발휘하고 박수를 받는 멋진 의사, 멋진 변호사, 멋진 CEO의 모습만 동경한다.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독한 고독에 갇혀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바둑 기사들은 고독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바둑을 공부하는 과정도 고독이고 승부를 펼치는 과정도 고독이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도 고독이다. 하소연할 수도 누군가와 나눌 수도 없다. 혼자 감당해야 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아야 한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고독이라는 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